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장관 자리가 욕먹는 자리 같아요. 집값이 올라서 욕먹고 너무 내린다고 욕먹고 요새는 신도시, 특히 일기 신도시가 핫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뭐 금방 재건축 할 것처럼 하다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와글와글 시끌시끌 하고요. 신속히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뜯어? 목동, 상계동, 이 압구정동은 뭐야? 이러면서 또 와글와글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국의 노후된 도시들, 요새 또 반지하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들 있잖아요. 여긴 또 뭐야? 지방은 또 뭐야? 이러면서 아무튼 이래저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욕을 먹는 자리이긴 한데 그렇다고 욕 먹는 게 두려워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워낙 걱정도 많으시고 또 논란도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기 신도시. 여러분 어디인지는 다 아시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이 도시들은 1989년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면서 한꺼번에 지어진 도시들이에요. 요 5개 신도시만 29만 2천 호. 여기 살고 있는 인구수는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창문 샤시가 안 닫히는 경우도 좀 있다 그러고 주차장도 지하에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막 3중, 4중으로 주차난 겪고 있고 도시 구조 자체도 변화하는 그런 추세에 비춰보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일기 신도시만 문제냐 또 다른 지역은 어떠냐 이런 형평성 문제 또는 역차별 문제까지 많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만 30년 넘은 주택이 벌써 27만 호가 있어요. 이런 데들이 함께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재산을 불리기 위한 탐욕의 재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89년에 한꺼번에 여기에 입주한 29만 세대, 100만 명의 이분들은 이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경제성장을 일으켰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령화돼 가지고 90살,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자율차, 드론 택시 뭐 등등 많은 미래의 변화들이 펼쳐지고 많은 이 생활상의 변화들이 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 재산인 아파트도 지키면서 3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베이비붐 세대와 그 자녀들의 미래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재건축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원칙은 신속하게 한다. 두 번째, 규제 푼다. 세 번째, 주거 혁명을 담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9월 달에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인 총괄기획가 MP라는 이 기획 담당자를 두어 가지고 동시에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도시별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같이 짜서 국토부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짜기 때문에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할 거고요. 마스터 플랜이 24년까지 되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단지별 정비계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신속 패스트 트랙으로 저희가 각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노후도가 더 많이 나간 데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주거혁명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의 모델들을 담겠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을 때는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시범단지는 아마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게끔 길을 막고 있는 지연 요인은 모두 다 없애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금 법으로도 이 신도시 재건축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우선 안전진단이 다 탈락입니다. 안전진단 C등급 나올 아파트들도 거의 별로 없어요. 왜냐?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콘크리트라는 게 30년 지났다고 부식이 되는 게 아니라 50년까지는 콘크리트가 계속 양생되면서 굳어진대요. 콘크리트와 이 철근, 철골의 구조 안전만 따지면 앞으로 20년이 더 돼도 통과를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안전진단 그 평가에서 구조안전성이라는 평가 항목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20%까지 낮췄는데 문정부 때 50%까지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허가가 나오다가
문정부 들어서는 거의 제로로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녹물이 나오고 뭐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위층 아래층 막 싸움 붙고 이래도 콘크리트 앞으로 20년 동안 멀쩡해 다 탈락 이래서 서울 시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 도시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그냥 아예 다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겠다. 일률적으로 내리는 부분도 있고 지방정부한테 자율권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 특별법을 만들면은 정당성이 있을 경우에 이걸 더 풀거나 면제할 수 있는 걸 넣어가지고 30, 40 어떤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갈 수 있게 저희들이 풀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게 무조건 재건축을 못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걸러내는 그리고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작동하게끔 정상화하고요. 두 번째, 용적률. 여러분, 이 용적률이 뭔지 아시죠? 같은 땅에다가 올릴 수 있는 연면적. 자, 같은 땅에다가 많이 올리면, 그리고 많이 올려서 그 일부를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분양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집주인들은 자기 돈 안 넣고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너무 많이 주면 특혜 시비, 내지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용적률을 너무 안 주면 서민들은 그 부담금 몇 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새집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저희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 겁니다. 원칙은 지방은 더 두텁게 주고 그 다음 1주택자로서 오래 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적률이라는 혜택 서민들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원칙을 하면서 지금 신도시 평균이 200% 가까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게 올리면서 기준을 줍니다. 대신 용적률이라는 게 그냥 주면 줄수록 좋은 거냐? 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용적률이 많아지면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입주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도 더 많은 차가 다니게 되고 그 집의 아이들도 더 많이 학교에 가게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필요한 문화시설, 공원, 녹지시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붐비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밀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적률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 그 다음 용적률이라는 것은 공중의 공간을 더 사유화할 수 있도록 주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의 공공재를 특정 개인들이 사유화하는 거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공공기업, 기부채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용적률에서 뺀 이런 주택들을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무주택자들을 위한 특별 공급주택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너무 올리면 과밀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또 그 한계에 대해서 용적률을 주더라도 공공기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초과이익.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이 건축 비용에다가 원래 내가 살 때 왔던 이 가격에 비해서 차익이 만약에 5억 원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까지를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으로 인정해주고 얼마를 국가에서 걷어갈 거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없애라. 다 그냥 개인이 가져가겠다. 근데 그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만약에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용적률 올려주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다 뺏어버리면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주인 그리고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기반시설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로 들어와서 다른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그 다음 우리 주거 취약계층들 우리 임대주택을 산다든지 청년들 무주택자들 서민들 이런 부분들 우리 초과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를 부담시킬 거냐 이게 또 정해져야 돼요. 지금은 너무 과도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집값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막 3억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 서울에서도 서울의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재건축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몇 억씩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10년, 20년 오래 1주택자로 그 자리에서 살아왔는데 추가로 부담을 몇 억을 내라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해서 낼 수가 없으니까 재건축을 참여를 못하고 팔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살고 있던 사람이 집값이 올랐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강제로 쫓겨나야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니까 주거의 연속성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오랫동안 1주택으로 거주한 사람에게는 초과이익을 내야 되는 걸 대폭 좀 감면을 해주자. 대신 다주택자가 재건축하는데 집도 여기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몇 억이 들어와. 그러면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최고 부담은 50%까지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그리고 1주택자로서 오래 거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안 내든지 조금만 내면 되게끔 해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도 사업성이 있어야 이 건설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성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게 이 안에 가면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이 국가의 역할과 도시의 더 좋은 기능을 위한 많은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에 담고 각기 신도시별로 그 특성에 맞는 이런 내용을 찾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집들이 지어지는데 그 앞으로 10년 걸린다 치면 40년 만에 뜯었는데 그 집 앞으로 40년 뒤에 또 뜯을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 지어지는 집은 새로운 품질의 주거혁명을 담아야 되겠다. 어떤 걸 담느냐? 재택근무,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 자가치료, 주택, 자율주행, 자율주차 등등등등 미래의 주거혁명과 모빌리티 혁명이 담겨있는 그리고 미래의 인구 감소하는 시대에 1인 가구와 아이 키우는 가정과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실버 세대들이 함께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주거혁명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런 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다 모범적으로 만드는 데일수록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고 안전진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규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 정당성이 있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될수록 규제라든지 초과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주는 합리적인 신도시 재건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국토부는 공통 지침만 만들고 지자체는 각자 정비 계획인데 동시에 스타트. 언제? 올해 지금 9월 바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 국토부가 있고요. 그 다음 지자체 시장들, 그 다음 도시 전문가인 마스터 플래너, 그 다음 이 신도시 주민들 이렇게 해서 9월부터 협의체, MP 위원회, 그 다음 각 신도시별로 추진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2023년 2월 달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통과되도록 우리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별법에 담기고 국토부의 공통 플랜과 각 지자체별로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24년에는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고 단지별 정비계획. 그래서 빠른 곳은 선도지구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오해를 푸셔야 될 게 24년에 마스터 플랜 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총선 때 다시 한번 공약으로 우려먹고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실제로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으시고 해서 욕을 좀 먹은 게 사실인데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국토부가 나서서 시간을 끌겠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끼리 하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려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걸 빨리 갈 수 있게 땡기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TF팀 간에 서로 멤버들을 교차시켜서 함께 피드백을 하면서 동시에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과 신도시 시장들 5명이 모여가지고 이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령들 세고 나서는 바로 일정이 진행돼서 갈 겁니다. 이렇게 알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1기 신도시만 해? 나머지는 뭐 역차별이야? 서울만 문제야? 지방은 아예 그냥 버려둔 거야? 이러면서 국민들끼리 오해와 갈등이 있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까지 들어대면서 욕을 하고 또 이런 거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그런 행태들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욕을 먹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절박하고 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이 못 됐을 때는 욕을 먹으면서 대신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국민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정치나 정부가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 간에 서로 이 도시들 간에 아니 여기 내에서도 단지들 간에 내가 먼저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단지만 용적률 그냥 가득 올려가지고 우리만 돈 벌고 할 테니까 여기에 방해되는 거 다 빠져 이러다 보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의 사회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고 일은 전혀 안 돌아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체계적으로 대신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욕할 게 있으면요. 정부를 욕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욕하지 마시고요. 장관을 욕해 주십시오. 저한테 차라리 계란을 던지십시오. 저도 계란 맞아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계란보다는 댓글로 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욕도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로 잘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